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라진 아들을 그리워하던 한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의 뿌리를 모른 채 살아온 한 청년의 운명적인 만남을 담은 이 오디오북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가족의 소중함과 인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편안히 들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도 깊고 고요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이 땅에 내려앉은 듯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그 빛의 바다를 넘어 까마득한 어둠에 닿아 있었다. 사무실의 대형 유리창에 내 모습이 희미하게 비추었다. 우두커니 서 있는 할아버지지 한승철. 거대 기업의 회장이란 직함이 무색하게 내 눈빛은 공허했다.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자 낡은 손목시계가 보였다. 손때가 묻은 시계를 꺼내 들며 유리면을 조심스레 쓸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내 손목을 떠나본 적 없던 물건. 이제는 멈춰버린 시계바늘 아래로 아슬아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33년 전, 그날도 이런 고요한 밤이었다. 내 전부였던 아들, 강준혁이 내 곁에서 영원히 사라진 날. 깊은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해가 바뀔 때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슴 한편의 빈자리가 더욱 선명해지곤 했다. 세상은 나를 성공한 기업가로 알고 있지만 내 심장 한구석에는 여전히 텅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그 차가운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의 실이 끊겼다. 비서가 신입 직원들의 인사 기록부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녀가 조용히 물러난 후 습관처럼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름, 나이, 학력, 이력. 무심코 넘기던 손끝이 불현듯 멈췄다. 이준영. 사진 속 얼굴로 시선이 자연스레 옮겨갔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짧은 머리,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눈매, 숨이 저절로 멈췄다. 이 얼굴은 33년 전 나의 모습과 너무 나도 닮아 있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아니겠지. 성이 다르잖아. 자신을 다독이려 했지만 손끝은 떨어지지 않았다. 사진 속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오래도록 잊지 못했던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이준영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많지 않다는 것. 서류를 덮으려던 내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다시 한번 사진 속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마음을 추스르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내 안에서 솟구치는 혼란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머릿속에는 33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아들의 얼굴만이 맴돌았다. 내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걸까?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이상한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서재 탁자 위에 놓인 서류 속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저 아이가 정말로 나의 잃어버린 아들은 아닐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 아래 도시는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로 향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가 푸르스름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본 인사 기록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펼쳤다. 사진 속 얼굴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준혁아.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정말 성이 다른데. 그런데도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뛰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비서가 오늘 일정을 알리러 온 것이었다. 신입 사원들과의 면담. 그중 마지막 순서가 이준영이라는 말에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차분한 척하며 일정을 승인했지만 그녀가 나간 후 다시 한 번 사진을 응시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33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온갖 생각이 뒤엉켜 머릿속을 채웠다. 이제 곧 그를 직접 만나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89년 늦봄, 40살의 나는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직접 일궈낸 외식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생활이 이어졌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르는 곳이 있었다. 내 전부와도 같은 아들이 있는 우리 집. 준혁아, 아빠 왔다. 목소리를 높이자 5살 배기 준혁이가 해맑은 얼굴로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그 작은 온기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만 같았다. 언제나 출근길에 까만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보며 준혁이가 물었다. 오늘은 언제 돌아오냐고. 아마도 늦을 거라고. 그래도 돌아와서 좋아하는 이야기책을 읽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진짜.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맑았고 봄바람도 따스했다. 그 평온함이 산산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온 나를 맞이한 건 익숙한 아이의 발걸음 소리가 아닌 아내의 절박한 울부짖음이었다. 준혁이가 없어졌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대로 문 밖을 뛰쳐나가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 뛰놀던 마당에도 작은 정원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아들을 찾는 데 전념했다.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도 제보했다. 경찰서와 보육원을 수십 번 찾아다녔다. 밤이 되면 골목을 뒤지고 새벽이 되면 다시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도 아들의 빈자리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다. 매일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언제나 누군가를 찾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그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제 본 신입사원의 서류가 자꾸만 떠올랐다. 이준영.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쿵쾅거렸다. 아내도 끝내 아들의 실종을 견디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눈에서는 빛이 사라졌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는 시간이었다. 결국 긴 슬픔 끝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잃고 아내까지 떠나보낸 후 한승철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공허함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찾아온 그 감정. 이준영.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쿵쾅거렸다. 준혁아, 내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밤도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둘 더듬었다. 33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던 밤들. 그리고 그 후로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채 살아온 모든 순간들. 처음 몇 년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가고 거리의 모든 골목을 샅샅이 뒤졌다. 길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10년, 20년이 흐르면서 점차 전단지를 돌리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체념이 스며들었다. 이제 그 아이는 어디에도 없는 걸까? 때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하지만 어제 본 그 인사 기록부가 희미했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이준영. 이름은 달랐지만 얼굴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무의미한 희망을 품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손은 어느새 다시 서류를 펼치고 있었다. 33년 동안 단 하루도 내 기억에서 사라진 적 없는 이름, 강준혁. 그리고 이제 내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준영.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다. 내일이면 드디어 그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였지만 내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이준영, 너는 도대체 누구냐? 침착함을 되찾으려 평소처럼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지만 쓴맛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비서가 신입사원 면담,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왔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알겠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쳤다. 사진 속 이준영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33년 전 그 아이와 닮았지만 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내 확신을 흔들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해봐야 할 때가 왔다. 오전 10시 정각 면담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중한 태도로 걸어 들어온 청년은 단정한 셔츠에 곧은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처음 뵙는다며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자신감과 예의가 동시에 묻어나는 말투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귓가에서 울리는 듯했다. 자네는 부모님이 없다고 들었네. 의도적으로 감정을 숨긴 채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정확히 몇 살 때부터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살. 준혁이가 사라졌을 때의 나이. 이준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고아원 원장님의 보살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올 기회를 얻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것이 느껴졌다. 말하는 내내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표정, 눈매, 이마의 윤곽선.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부회장 한재호가 급박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준영을 흘끗 쳐다보았다. 면담 중이라고 급한 일인지 물었지만 그는 태연하게 중요한 보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해서도 상의할 것이 있다는 말에 내 안에 경계심이 솟아올랐다. 이준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한재호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이준영은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문을 나서며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낮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준혁이를 떠올리게 했다. 복도를 걸으며 한재호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방금 면담한 직원에 대해 직접 조사해 보았다며 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했다. 신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내 곁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에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위험할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천천히 물었다. 한재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표정을 관리했다. 회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대기업이라면 직원의 배경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보기엔 그 아이보다 자네가 더 불안해 보인다고. 한재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흔적이 분명히 있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물었다. 그는 순간 굳어버렸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저 아이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인사 기록부를 펼쳐보았다. 서류 위에 놓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속에서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차올랐다. 창가에 서서 어둠이 깃든 도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준영, 내가 정말 내 아들일지도 모르겠구나.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인사팀에 지시를 내렸다는 말에 커피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내 시선을 마주한 비서는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펼쳤다. 이준영 씨는 오늘부로 해고되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와 맞지 않음입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회사와 맞지 않다니.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서류를 넘기며 해고 사유를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았다. 이준영은 성실했고 능력도 충분했다. 어제 면담에서도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던 청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라니. 한재호, 내가 또 무슨 짓을 벌인 거냐.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표정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준영의 행방을 물었다.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금 짐을 싸서 나갔다고. 아마 아직 회사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늦기 전에 연락하라고 지시하자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방을 나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한재호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오후가 되자 조용한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이준영이 들어왔다.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디에도 기죽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당당함이 어쩐지 더 익숙하게 느껴졌다. 조용히 손짓하며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이준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왜 다시 불려왔는지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다. 어제 면담에서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다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그렇게 물었다. 그가 자란 곳을 묻자 이준영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울 근교에 있는 푸른 새벽이라는 작은 고아원이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푸른 새벽. 33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수십 번이나 뒤졌던 고아원 중 하나였다. 당시에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지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언제부터 그곳에서 자랐는지 물었다. 이준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기억이 명확하진 않으나 원장님 말씀으로는 5살 무렵이라고 대답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혹시 목에 작은 점이 있나? 이준영은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목 왼쪽 아래 작은 점을 언급하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목을 더듬었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원장님도 그것을 보고 자신을 기억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왜 그것을 묻는지 의아해했다. 깊은 숨을 내쉬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틀림없었다. 33년 전 5살이던 준혁이는 목 왼쪽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다. 그 점을 볼 때마다 왜 있는 거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었다. 그건 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란다.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고, 시간이 괜찮다면 함께 고아원에 가볼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준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의 목에 있는 점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운명과도 같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 우리는 함께 푸른 새벽 고아원 앞에 서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간판이 봄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이준영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이곳이 자신이 자란 곳이라고. 천천히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안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다. 이준영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다. 원장이었다. 이준영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원장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인지 묻자 이준영은 조심스럽게 자신과 관련된 과거를 확인하고 싶어 함께 왔다고 설명했다. 원장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응접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원장이 따뜻한 커피를 내왔다. 그녀는 이준영이 여기서 자랐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를 처음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얼굴이라고 했다. 숨을 죽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 남성이 아이를 데려왔다고 했다. 30 후반쯤 되었을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무언가 단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사람의 성함을 기억하는지 물었지만 원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33년 전 갑자기 사라진 아들, 어느 날 고아원에 버려진 5살 아이, 그리고 성까지 바뀐 이름. 내 머릿속에는 이미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지금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가 혹시 한재호와 닮지는 않았는지. 원장은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렇다고
그분과 닮은 부분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되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모든 일이 한재호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다시 한번 이준영을 바라보았다. 강준혁. 내가 정말 내 아들이었구나. 이준영은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원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 같냐고 물었다. 이준영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더니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괜찮다고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 천천히 알아보자고 말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DNA 검사를 준비하라고 비밀리에 진행하되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준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별로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우리가 천천히 알아보자고 위로했다. 그리고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일 한재호를 부르라고 지시했다. 이준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의 목에 있는 작은 점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순간,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기쁨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한재호, 그는 단순한 부회장이 아니었다. 내 기억 속에서 그의 모습을 되살려 보았다. 그는 나와 함께 한 그룹을 일군 공동 창립자였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20%의 지분을 투자했다. 내가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연구하며 브랜드의 맛을 지켜갈 때 한재호는 외부 투자자를 설득하고 사업 확장의 길을 열었다. 카페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니 그때의 한재호가 생생히 떠올랐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었다. 이 회사는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내가 요리를 담당하고 그가 경영을 맡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사업이 커지면서 나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었다. 재호야, 넌 나와 함께 이 회사를 키운 동업자지만 이 회사의 중심은 결국 내 가족이 맡아야 한다. 그 말을 건넸을 때 그의 눈빛이 변했던 것을 기억한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고 핏기가 가시더니 이내 미소로 포장했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틀어졌을 것이다. 내 가족. 그 말이 그에게는 칼날처럼 꽂혔을 테다. 아마도 그때서야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회사는 결국 5살 난 어린아이 강준혁에게 넘어갈 운명이라는 것을, 내가 단순한 창업 동료를 넘어 회장 가문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평생 2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을 것이다. 후계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회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갈까? 다른 가족도, 형제도, 친척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한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회사 확장을 위해 해외 출장과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었다. 집안은 허술했고 아내도 아이를 혼자 돌보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재호에게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을 것이다. 강준혁을 데려갈 절호의 순간, 완벽한 범행을 계획한 그는 아이가 혼자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갔을 것이다. 아빠가 기다린다며 맛있는 것을 만들어 놨다며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테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손을 잡았을 내 아들은 그렇게 차에 태워져 멀리 서울을 떠났을 것이다. 처음에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고민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린아이를 직접 해치는 것은 부담이 컸을 것이다. 대신 그는 아이의 기억을 지우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아원, 푸른 새벽에 맡기며 아이의 성을 바꾸고 과거를 잊게 하라고 당부했을 것이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재호가 들어섰다. 늘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승철은 조용히 DNA 검사 결과지를 그의 앞에 던졌다. 한재호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99.9% 친자 일치.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오해. 한승철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다. 33년 전 내 아들을 없애려 한 건 단순한 오해였나? 한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한승철은 조용히 선언했다. 오늘부로 자네는 한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순간 한재호의 다리가 풀리는 듯 보였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 내 아들을 버린 게 회사를 위한 일이었단 말인가? 한승철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내가 3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알긴 아나. 그날 밤 내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던 내가 속으로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는 걸 난 몰랐을 것 같나.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게 있지. 한승철은 천천히 손을 들어 이준영을 가리켰다. 내가 버린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다. 한재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닫고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33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진 것은 자신이었다. 그렇게 한재호는 모든 것을 잃고 흔적 없이 재회 부분을 더 감동적이고 눈물나게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33년의 세월을 하루하루 지워진 달력을 뛰어넘어 드디어 이루어진 가족의 식사. 떨리는 손으로 차린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 위에는 따뜻한 된장국과 밥, 그리고 어린 준혁이 좋아했던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어릴 적 내가 좋아했던 거란다. 기억이 난리 없겠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준영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가 갑자기 멈췄다. 한순간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밥그릇 위로 떨어졌다. 억누를 수 없는 흐느낌이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33년간 참아왔던 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밤마다 그리워 부르던 이름, 꿈에서라도 만나게 갈망했던 아들이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33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다. 준혁아, 아들아.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오열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가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큰 어른이 된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나도 목 놓아 울었다. 기다렸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 말을 잇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서로를 붙잡은 채 흐느꼈다. 마치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다시 태어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 식어버린 밥과 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 어떤 과학적 증명보다 이 순간 가슴으로 느끼는 연결이 더욱 진실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영원히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이준영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내게 다가와 다시 한번 뜨겁게 안겼다. 그리고 마침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38배 전 마당에서 뛰놀던 5살 준혁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 웃음만은 여전했다.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 3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부터. 아직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서툰 순간조차 너무나 소중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있었다. 잃어버린 33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쌓아갈 수 있었다. 빼앗긴 추억 대신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시간의 공백을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갈 것이다. 진짜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갈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승철과 이준영 강준혁의 이야기는 33년이라는 긴 세월도 가족의 인연을 끊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욕심과 배신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도 이 오디오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